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요즘 정말 뜨겁죠? 네, 맞습니다. 시장 관심이 대단하더라고요. 저희가 받은 자료, 이더리움, 기관 수요와 미래 성장 동력. 이걸 좀 중심으로 해서요. 이더리움의 현주소, 또 미래 가능성, 이런 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는 그거죠. 기관들이 왜 이렇게 이더리움에 주목하나? 그리고 이게 앞으로 뭘 의미할 수 있나? 그 핵심만 좀 빠르게 알아보는 겁니다. 네네. 특히 최근에 한 기업이 이더리움을 엄청난 양을 샀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BMR 말씀하시는군요. 네, 맞아요. 비츠마인 이모션. 자료를 보니까 2025년 7월 24일에 미국 상장사인데 무려 56만 6천 개가 넘는 이더리움을 샀다고 발표했더라고요. 네, 개당 평균 가격도 한 3,643달러 정도였죠. 와, 계산해보면 이게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조 단위가 훌쩍 넘는 엄청난 규모인데요. 그렇죠. 정말 큰 규모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BMNR이 장기적으로 전체 이더리움 유통량의 5%까지 확보하겠다 이런 목표까지 밝혔다고 하니 이건 뭐 단순 투자를 넘어선 움직임 같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실제로 그 발표 후에 BMR 주가도 당일 10%나 올랐고요. 네, 이더리움 가격도 다른 주요 코인들보다 훨씬 많이 한 4.59% 올랐다고 하고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게 단순 가격 상승, 그 이상의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BMNR 같은 기업, 특히 최고 기업이잖아요. 이런 곳이 이렇게 대규모로 이더리움을 사서 보유한다는 건 이제 이더리움을 단순 투자 자산, 이걸 넘어서 기업 가치를 좀 장기적으로 지탱해줄 비축 자산, 그러니까 트레저 리저브 에셋이죠. 이걸로 보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비축 자산이요? 그러니까 금 같은 건가요? 그냥 시세 차익 잠깐 노리는 게 아니라 회사 금고에 쌓아두는 그런 자산으로 본다는 거군요. 네,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어떤 재무적인 안정성,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흥미롭네요. 이런 흐름이 혹시 다른 곳에서도 좀 관찰되나요? 네, 바로 이더리움 ETF 쪽을 보면 그 흐름이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ETF요. 상장지수 펀드? 네, 블랙록의 아이시어즈 이더리움 트러스트 ETHA라는 ETF가 있는데요. 이게 출시 2년 만에 운용자산 AUM 100억 달러를 넘겼어요. 1년 만에요? 와, 이게 역대 모든 ETF를 통틀어서 세 번째로 빠른 기록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5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자산이 2배가 되는데 걸린 시간이에요. 얼마나 걸렸는데요? 단 5일 걸렸습니다. 5일 만에요? 50억 달러가 더 들어왔다고요? 네. 이건 기관들의 자금이 비트코인 ETF 때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빠르게 이더리움 쪽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야, 5일 만에 2배라니 정말 엄청난 속도네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뭐라고들 하나요? 자료 보니까 갤럭시 디지털 CEO 마이클 노보그라츠 같은 사람은 앞으로 몇 달간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강세를 보일 거다. 이렇게 전망했다고요? 네, 노보그라츠는 그 이유를 기관들이 이더리움을 이제 확실한 장기 보유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죠. 기관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더 흥미로운 관점이 또 나옵니다. 전 이더리움 개발자였던 에릭 코너라는 인물의 분석인데요. 어떤 분석이죠? 코너는 이더리움의 진짜 장기 성장 동력은 바로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채택에 있다고 봤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요? 그건 달러 같은 법정화폐 가치에 이렇게 딱 연동되는 디지털 자산. 그거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게 왜 이더리움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적으로 달러 기반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디지털 달러나 마찬가지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 그리고 이걸 이용한 결제 수단에 대한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그렇죠.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들리죠? 코너는 바로 이 수요를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흡수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송금이라든지 저축, 또 국경 간 결제, 그리고 요즘 많이 얘기하는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분야의 핵심 인프라로 이더리움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죠. 핵심 인프라요? 네. 이렇게 되면 잠재적으로 수십억 명의 사용자를 이더리움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 이더리움이 단순히 사고 파는 투자 자산을 넘어서서 우리가 미래에 쓸 어떤 디지털 금융 서비스나 웹3라고 하는 새로운 인터넷 환경의 기본적인 틀, 프로토콜 레이어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정확합니다. 정말 스케일이 큰 비전이죠. 단순 가치 저장을 넘어서는 어떤 쓰임새, 유틸리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데요. 근데 물론 이렇게 좋은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자료에서도 위험 요인을 지적하고 있던데요. 물론입니다. 마냥 장밋빛 미래만 그릴 수는 없죠. 주의해야 할 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점들을 좀 조심해야 할까요? 가장 큰 불확실성은 역시 글로벌 규제 문제입니다. 각국 정부가 암호화폐, 특히 이더리움을 어떻게 규제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거든요. 이건 항상 예의주시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네, 규제는 정말 큰 변수죠.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갖는 높은 변동성도 여전한 위험 요소입니다. 또 기술적인 문제도 간과할 수 없어요. 기술적인 문제라면요?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정말 수십억 명의 사용자를 감당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저렴해져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래 처리 속도나 비용을 계산하기 위한 레이어 2 솔루션들과의 통합 문제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확장성 과제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 확장성 문제.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 가격이 또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둬야 하고요. 그렇군요. 긍정적인 요인도 많지만 규제, 변동성, 기술적 과제, 단기 매물 압력 같은 위험 요소들도 분명히 같이 고려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좀 종합해보면요. BMNR 같은 기업들의 정말 파격적인 매수 행보나 ETF를 통해서 꾸준히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모습은 분명 이더리움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판 삼아서 글로벌 금융 인프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이더리움이 굉장히 강력한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께서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더리움이 앞으로 단순히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을 넘어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어떤 디지털 서비스나 금융 활동에 과연 얼마나 깊숙이 통합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자료에서 예측하는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이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이더리움이라는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